다인경제 이승조 대표님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제 새 정부 취임을 했고, 예. 그렇죠? 계속해서 정책 관련주도 강조해 주시고 그랬는데 이제 오늘도 그런 부분 더욱더 좀 할 말이 많으실 것 같고요. 또 시장이 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 지금 주식 비중을 꽉 채운 분들의 멘탈이 저는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근데 여러 가지로 해주실 말씀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을 갖고 있냐에 따라 음. 다른데 그렇죠. 시가상위 종목들은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찬바람 4, 4분기 날 때까지 주무세요. 딴 머리 쓸 생각도 하지 말고 끊고 어디 가겠다고도 생각하지 마시고. 최근에 몇 주째 이제 돈의 효율성을 좀 생각해 보자라는 것도 많이 강조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미국 시장은 다 온 것 같아요. 다 왔다는 건 이제 바닥들, 그러니까 11,500, 우리가 11,500 네네. 정도까지 열어놓으시 했는데, 이번에 거기를 찍은 것 같고, 근데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게, 어떤 시장마다 네. 어떤 그 변곡의 그 계기가 있어요. 그렇죠. 저는 내일 새벽에 발표되는 그 CPI가 네.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계기라는 건 사실 CPI 뭐 예상치는 8%대 초반인데 이것도 결코 낮은 수치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전달보다 조금 하락한 걸로 컨센서스 나와 있는데 부합만 하면 시장은 어느 정도 안도할 것이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어떠세요, 의견이? 그러니까 네. 이거의 시발점은 2월 15일이었습니다. 2월 15일 날 기억나세요? 7.5 그렇죠. CPI를 네. 발표해서 그 7도 굉장히 높았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기술주가 급락하는 계기를 줬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그래프가 이제 정규 분포로 7.8에서 8.5, 8.5 피크 치고 평균값이 8점 예상의 예치입니다. 8.1이죠. 그래서 네. 8.0이나 8.1이 좀 대다수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제가 이럴 때 이게 나오기 전까지 요 빨간 선을 딱 거놓은 게 2월 15일 그 CPI입니다. 7% 넘었을 7.5 때. 다. 네. 네. 그런데 이때 24일 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예요. 전쟁. 그러니까 2월 15일, 그 다음에 2월 24일, 네. 이때 서부 텍사스 중진류가 90불대였습니다. 그 침공에 의해서 3월 8일 130불을 찍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3월 15일 날이 이제 이것 때문에 또 우리나라 환율 가장 고점, 그렇죠. 상해 종합지수 6,000, 홍콩 H가 6,000 이런 공포를 지나서 지금 현재까지 왔는데, 최근에 이제 유가가 내려오는 징후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럴 때 같이 비교를 한번 해봅니다. 나스닥이 이때 14,000이었거든요. 네. 이거 급락한 거를 3월 여기 보시면 여기 막아냈어요. 3월 15일까지. 네. 이때가 12,500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이 파동에서 많이 좀 착각을 한 것 같아요. 14,600까지 상승 파동. 그러고 나서 이 저점 착각을 했다는 건 어떤? 뭔가 이 강한 단기간에 이 에너지가 뭔가 새로운 전환을 주는 거 아닌가. 뭐 피크론도 나오고 이게 막 추세적으로 또 계속 올라갈 것이다라는. 그런데 네. 121선 돌파 못하고 다시 공격 들어가니까 이제 공포가 온 거거든요. 그렇죠. 이때 떨어진 중심이 다 기술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유가, 그 다음에 CPI, 물가, 그 다음에 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의 장기전,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계속 장기화된다 그러면 니꼬로 뭐 자이언트 스택까지 가는 이 공포, 그게 기술적 급락을 만들고 실제 거기서 많이 부러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일 만약에 그 8.5를 찍고 이게 내려오는 모습만 보이고, 그 다음에 나스닥 위치가 일단 11,500까지 왔어요. 위치가 다르니까 간단히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뭔가 인플레이션의 에너지가 계속 나오더라도 나스닥 위치가 일단 낮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 약간 8.0이나 조금 이게 좀 내려오면서 소폭 밑돌면 그러면 이제 어떤 논리가 나올까요? 네. 금리
50bp, 75bp 이 공포가 싹 들어갈 수도 있어요. 다음. 그러니까 지금 사실 자이언트 스텝까지는 안 갈 가능성이 나오다가도 이거 아직 불씨 죽은 거 아니다. 아직은 살아있는 상황이다라는 게 시장에 좀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CPI가 어느 정도 지난달에 비해서 많이 그리고 컨센서스에 비해서 좀 안정되는 흐름을 보이면 요게 시장엔 트리거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보십니까? 나는 그거를 견인해 주는 게 중국 같아요. 중국. 예, 이제 5월 9일 전승자리 아무 얘기도 없어. 그나마 네. 뭐 그래도 불확실은 연속되지만 그래도 동원령 내리는 것보다 나을 테니까 네. 뭐 다행인데 이때 우리나라 그 코스피 200이 얼마였냐면 371이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338까지 거의 30포인트를 급락시켰거든요. 근데 어저께 밑꼬리, 그러니까 파생시장 매매하시는 분은 어저께 변곡이에요. 어제 그래도 출발 때 공포에 비하면 들어 올리면서 그래도 쭉 마감이 됐어요. 파생 매매 한 25년 차인데 네. 이게 매매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그 느낌이 오는. 예. 네. 꼭 바닥이거나 꼭지 때는 변동이 어마무시해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가 그 10배, 20배짜리들이 나와요. 아. 일단 어저께가 그랬어요. 아침에 콜 풋에서 급락시키다가 네. 콜에서 이 에너지가 일단 나왔어. 그럼 변동이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바닥일 때도 꼭지일 때도 예. 그렇게 변동성이 크다. 그럼 지금은 바닥일 가능성이 그래서 그렇죠. 어저께가 하나의 전환점 같아요. 그러면 이게 진바닥의 느낌이 든 거는 이제 내일 확인돼요. 내일 뭘 확인하려고 그러냐면 선물 기준으로 한 350을 돌파하는지 보겠고요. 네. 그 다음에 삼성전자, 기승전 삼성전자. 예. 삼성전자가 4월 28일 날 64,500원에서 68,000원까지 갔다가 다시 꺾여 내려오는데 요게 68,000원을 돌파하나 볼래요. 이게 또 하나의 맥점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여기서 조금 신뢰감을 얻습니다. 제가 가장 걱정이 직전 여기가 3월 15일입니다. 이거를 깨면 용빼는 재주 없다. ELS라든지 이런 것들 여기서 6,500에서 터닝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터닝 그리고 상해도 터닝을 해줬어요. 제법 강해요. 상해 증시 강하게 그러니까 그래도 오늘 올라오고 상해 있어요. 증시의 모멘텀은 네. 봉쇄가 조금 느슨해질 수 있고 인플레이션이 너무 극단화되니까 어떤 논리가 나오냐면 관세 바이든 정부가 관세를 인하하거나 조금 이렇게 좀 공격의 속도가 좀 늦어질 수 있는 왜냐하면 자기네들 인플레이션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오니까 중국도 오늘 CPI가 발표가 됐어요. 예, 장중에. 예. 네. 그러니까 요 부분이 네. 오늘 상해 증시를 견인을 했고 네. 나스닥이 이제 여러분들 이 위치에 온 거예요. 11,500. 그러니까 여기 3월 15일 날 12,500보다 지금 거의 1,000포인트 가까이 더 떨어지면서 낮아졌거든요. 그러면 뭐 못 가더라도 13,000까지의 기술적 반등도 나올 때가 됐고 그래서 저는 내일이 2월 15일에 정반대의 상황. 그러니까 2월 15일이 인플레이션 자이언트 스텝 그다음에 금리 인상의 가속도 이게 기술주를 부러뜨렸다면 내일 정도가 인플레이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대감, 희망이라도 조금이라도 생기면 75bp 뭐 이런 거는 아니고 그래도 50bp나 50bp도 속도 늦을 수 있어. 이러면 기술주가 그냥 바로 튀어 올라가거든요. 그게 이제 저는 가장 우리가 테슬라만 집중하자 그랬지 않습니까? 네. 어저께 테슬라 계속 780을 찍고 움직이는데 각종 악재 속에서도 거기서 밑골이 약간 달리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비트코인이 이번에 4천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그렇죠. 거기를 깨냐 안 깨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깨지는 아직은 안 않고. 왔어요. 그래서 뭔가 바람이 와 그러니까 이게 그 징후들이 있잖아요. 네. 저는 2월 15일 징후가 어제부터 내일까지 확인해 주나. 그러니까 이거는 파생 매매의 그 현장에 발을 담가 놓고 트레이딩을 할 본 느낌이니까 여러분들 그 느낌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뭔가 변화의 바람의 기점은 들어왔다. 그래서 그렇군요. 내일이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인데 마치 이번에 그 윤석열 정부가 딱
그 시작한 날, 그 5월 10일 날 그 공포. 근데 어떤 면에서는 빼고 올려갖고 우리가 2,550을 봤어요. 그래서 저는 한 2,700까지는 이제 바로 가겠구나. 그리고 추세 전환은 2,700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돼야 되는데 그거는 6월 1일 지방선거 이후에 7월 달 넘어가면서 이제 그 4, 5, 6의 2, 4분기 실적의 실제 데이터. 네. 그게 이제 7월 초에 나올 테니까 그때쯤에 삼성전자의 변화가 좀 있나. 그거 보고 좀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느낌상으로는 어제 오늘 매매를 보면서 느낀 게 이제 금년 저점은 어저께 확인한 거 아닌가. 그리고 4, 4분기가 피크가 나올 것 같은데 그 시동이 어제부터 해서 5, 6, 7이 한번 그 시도가 나올 것 같은 그런 흐름이 밑바닥에서 느껴만 집니다. 제발 아니, 성공하길 맞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예. 맞기를, 그 말씀이 정말 맞기를. 사실 이런 시장에서 저도 시장 참여자고 뭐 대표님도 시장 참여자입니다만 굉장히 방송의 어떤 뭐랄까요 분위기, 논조도 저는 좀 고민스러워요. 이럴 때 밝게 희망적으로 말씀을 물론 사실만을 우리 생각을 객관적으로 드리고 있지만 너무 희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도 좀 언짢지 않으실까라는 생각도 들고 워낙 좀 힘든 시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대표님 말씀은 이겁니다. 오늘 제목이요. 2월 15일 CPI 7.5%와 반대되는 세상인데 지금 7.5% 그때는 이렇게 높게 나와서 했는데 지금 예상은 피크는 8.5%였고 예상도 8%가 넘는단 말이죠. 7.5에 비하면 높은 거지만 어쨌든 피크를 찍고 이제는 안정이 되는 국면이다라는 해석이 좀 달라지면서 시장이 이걸 받아들이고 소화하는 게 전혀 다른 세상이 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테슬라 매매해 보면서 그때 지점에 그 대반등 때 1,140불, 50불을 봤다고요. 테슬라. 그렇죠. 700불에서. 근데 지금 다시 707, 80불을 보잖아요. 700 찍었죠. 근데 나스닥이 14,600까지 갔다가 지금 3,000포인트 빠져 있는 상태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위치 에너지가 일단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그래프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 보시면 네. 1월 27일 그러니까 의미는 1월 27일, 3월 8일, 15일, 4월 27일 이때 2,600을 안 깼어요. 네. 그러다가 요번 5월 10일 날 이거를 봤죠, 깼다가 우리가. 간 네. 거예요. 그러면 이 1월 17일 엔솔 상장 수많은 이때도 2,600을 막아냈던 종합주가 지수가 네. 요번에 뺐다 다시 되돌림을 주는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어디서 지치냐면 1월 27일 날 일반 개별 종목들 많이 털렸습니다. 엔솔 상장하면서 그러면서 5월 10일도 거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맥을 놓는다 그럴까요? 그런데 제가 항상 그 보면 그럴 때가 이제 솔직히 그 털리는 상황에서의 줍줍이 그때 나오는 거고 근데 문제는 뭐냐 거기서 어떤 에너지가 주도주되면서 그 치고 나가냐가 중요하죠. 다 끌고 갈 수 있는 장은 아니거든요. 절대.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갖고 딱 봅니다. 와. 그동안 이게 다 뭘 같습니까? 이 선 하나가 알고리즘 포트폴리오라고 보면 됩니다. 이걸 다 모아놓고 보니까 무슨 아메바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그 선의 하나에서 여러분들 인생이 걸리는데 그렇죠. 지금 최하단에 있는 선의 포트폴리오와 최상단에 있는 포트폴리오의 구조가 어떻게 롱숏이 바뀌냐가 이게 또 중요하거든요. 네. 저는 2차 전지가 이제 롱에서 숏으로 가서 제가 엔솔을 이 시간대 44만 원, 4번에 던져라. 삼성 SDI 60만 원에 던져라. 여러분들 분석하는 게 아니다. 통계치를 매일 들여다보면서 그 5일 단위로 끌어서 보니까 눈앞에서는 강한 것 같지만 뒤에서 합성해서 이거 털어내는 냄새고 이 밑에 단에서의 스위칭이 뭔가 나오는 게 이게 바뀌는 게 하나의 중요한 맥점인데 이게 저는 어저께 그런 현상들이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대표적으로 하나의 샘플링을 한번 해봤는데 건설주를 갖고 한번 보시죠. 제가 그 고가 저가를 날짜 카운팅하고 고가 저가의 시간 진폭
이게 GS건설입니다. 네. 고가 47,000원, 저가 37,000원. 50일 동안 뺐습니다. 그 다음에 28일 동안 또 45,000원, 또다시 37,000원. 이날 3월 14일 날이 이거 기억나시죠? 52주 최고가 지고 할 때 제가 여기서 여기 또 수요 이때 다 맞아요, 때려라 맞아요. 네. 해드렸던 이때 이유 없었습니다. 이게 롱숏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기계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입니까? 예. 분석하지 말고. 이게 인간으로 해석하면은 말이 안 돼요. 네. 근데 기계 알고리즘으로 하면 롱으로 계속 했다가 합성해 갖고 이걸 때리는 용으로 바꾸는 스위칭의 그 가격대가 딱 우리는 뉴스에 이제 3월 딱 14일, 15일이면 이제 현 정부는 건설 앞으로는 뭐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장비니 뭐 플러스 주는데 실제 기가군단의 알고리즘은 스위칭을 해버리더라고요. 네. 그때 그리고 나서 다시 하단에 온 겁니다. 그러면 이 하단에 있는 GS건설이 요 상단으로 올라오고 그러면 저는 찬바람 불 때 시간상 찬바람이에요. 그러면 일정으로는 또 시작점 7월 1일 굉장히 중요하게 보겠습니다. 이때가 전에도 했지만 한전부지 텁하게 시작하는 네. 거고 7월 1일부터 3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아직까지 건설주로 뭔가 그 우리 눈에 가시화된 거 하나도 없어요. 정책만 나왔지. 그러니까 불경의 여러 가지 청사진, 뭐 지하의 여러 가지 청사진, 뭐 여러 가지지만 실적으로 저는 그게 6월 1일 날 지방선거의 색깔에 우리가 전에 얘기했듯이 강남구청장 누가 되는지 또 이런 것들도 다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 기점에 뭔가 변화의 바람이 저는 하단은 들어왔는데 저 상단을 다시 돌려면 전 3개월 정도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 이 대형 건설주가 3개월 동안에 지그재그라면 시장은 오히려 어떤 종목이 되냐면 뭐 히림이나 자연과 환경이나 저가 철강이나 시멘트나 밑에 단의 종목들의 순환만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주도주에서 시가 상위 종목들에서 우리가 딱 봐요. IT, 삼성전자, SK이 자꾸 눌러요. 그렇죠. 그 다음에 2차 전지 그동안 엔소니아, 삼성 S도 왔는데 이제 이게 스위칭 됐어요. 네. 그러면 완성 자동차에 현대차, 기아인데 기아만 강하고 기아 현대차는 강해요. 현대모비스 눌러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아도 7만 원 아래에 사신 분 제가 8만 4천 5천에 때리라고 했어요. 똑같은 논리로. 이제 그게 스위칭 될 거다. 그러면 시가 32 종목에서 뭐가 남았습니까?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건 결론은 뭐냐?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땡겨야 돼요. 갑니까? 이제 다- 가요 확실히? 다치 떨리잖아. 말만 하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예. 가요? 저도 예. 약간 울컥하네. 갑니까? 우리 3일 연속만 보자고요. 아니 그 얘기 우리 몇 주째더라. 예. 그걸 아직 안 하잖아요. 안 하더라고요. 안 그죠?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거 아주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죠? 그 3일을 안 해요. 그거 왜 안 할까요? 왜 안 해요? 진짜 왜 안 하는 걸까요? 왜 안 되는 걸까요? 아니, 여기 뭐 지금 채팅도 많이 참여해주고 계시는데, 아까 IMI 님이 그럼 이제 대형주 장세로 가나요? 이런 질문 해주셨는데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왜냐면 대표님이 내일을 CPI 이제 간밤에, 이제 오늘 밤이죠. 발표가 되면 내일 시장에서 그걸 기점으로 뭔가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 좋은 의미로 만약에 상승 변곡점이 된다고 치면 지수가 간다? 그러면 이걸 이콜 대형주가 이제는 간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건지. 아니요. 결론은 아니라고. 아닙니까? 예, 삼성전자 3일 아직 안 들어왔잖아. 그러면 내가 논리가 뭐냐면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 법률 리스크 제거될 때까지는 사인 안 한다는 거기다가 방점을 두겠습니다. 네. 근데 삼성전자 6만 5천 원에서 6만 8천 원이나 7만 원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지수 100포인트 올립니다. 네. 근데 추세전은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또 다시 그거가 3개월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의 틈새 전략은 뭐냐? 사람은 오히려 물류나 HMM 패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C가 1등부터 50등 안 먹여준다예요. 지수 여기서 100에서 150 올라가더라도 논리는. 그러면 뭐가 하냐? 패노션, 흠,
HMM. 네. 그 다음에 수소 그동안 박살난 것들 건설 건자재 중에서 중저가. 네. 오히려 히리민이 자연과환경이 뭐 용산 자연녹지나 그러니까 약간 대형주는 갇히게 해놓고 우리가 소위 대형주 대비해서는 약간 좀 세력주 냄새나 그런 것만 돌리는 장. 그러면 이게 지수는 안 간다고요. 그러니까요. 이런 게 가면 지수가 가냐는 얘기죠. 그렇죠. 못 그러니까. 가는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지수가 가려면 그래서 여러분들 차익 매수 프로그램 매수가 네. 요새 그 한 2천억에서 3천억 정도의 사이즈가 들어오면 그러면 프로그램 매수라도 가요. 근데 요새 프로그램 차익 매매 규모가 그 1,000억 단도 안 돼요. 그리고 매수보단 매도가 더 많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네. 저는 내일이 변곡점이지만 네. 이제 삼성전자 한 3% 5% 올라가겠다. 그럼 3% 5% 올라가면 여러분 매매가 되십니까? 네? 대신 중요한 게 있어요. 그동안 1등 종목들이 그거의 3배는 간다고요. 3% 5% 삼성전자 3% 5% 곱하기 5%의 3배 해보세요. 그러면 좀 더 변동성도 크고 그동안 활발하게 움직였던 그러니까 것들. 5%의 3배면 15%죠. 그렇죠. 그죠? 그러면 이 15%짜리는 뭐냐? 대덕전자, 코리아 서키트, LG 이노텍. 그러니까 그동안에 선도주로 갔던 DB하이텍, 칩셋 이런 것들만 가지 지수단은 또 누를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고점 못 돌파한다 배팅. 그러니까 LG 이노텍 갔어요. 33만 원에서 40만 원 근처에서 또 땡. 그런 것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목을 어떤 거를 압축해서 선택하느냐 장이 여전히 저는 2, 4분기 때까지 지속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진 빠지겠어요. 변곡점은 올 거라고 예상을 하시지만 예. CPI 발표에 따라서 또 결과에 따라서 그렇지만 그거는 대형주 위주로 가는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시장은 아니고 여전히 종목 장세 변동성 시장은 계속될 것이다. 그런데 네. 이런 끌개는 분명히 이렇게 나옵니다. BDI에서 끌개. 저는 상해 증시가 도와주고 이 BDI가 이제 좀 올라가 주면 네. 여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상해 쪽에 중국 쪽에 이제 그 봉쇄만 좀 풀려주기만 하면 물류가 조금 활성화가 될 수 있어요. 그럼 물류가 되면 약간 중저가 옐로 칩들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게 흠이니 페노션이니 이런 것들이 그래도 한 20%가 가지면요. 어떤 논리가 나오냐면 또 그 무거웠던 조선주가 순환이 된다든지 뭔가 그 전환가 뭔가 그래도 대형주가 조금 올라가는 것들이 생기네. 지수는 그냥 100포인트에서 갇혀 있고. 그러니까 요번에 터닝 포인트 잡아도 저는 2,700을 상단 봅니다. 2,550과 2,700. 이 장이 추세가 되려면 2,700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돼야 된다고 보고. 2,700 돌파는 좀 어렵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모르겠어요. 3개월 동안 진행하는 과정의 수급 동향이라든지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 와갖고 중국에 대한 단어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렇죠. 대만을 중요한 건드리는지 얘기죠. 그다음에 저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아주 면담의 순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미국 그다음에 그 중국 왕치산 그리고 일본 이런 스타일로 그렇죠. 만날 줄 알았더니 네. 일본을 먼저 만났어요. 그리고 왕치산 이분 오는 거를 초청했는데 약간 좀 시간 모자라고 늘어뜨렸어요. 네. 저는 이거는 아주 중요한 사인 같아요. 분명히 약간 우클릭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우클릭하는 게 이제 여기서 핵이 나오면 이제 제일 골 때리는 것 같아요. 근데 핵이 저는 우리나라에는 SMR로 포장해서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네. 대형주 중에서 가장 선호한 게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 가스공사, KT, 공기업들. 그래서 이 윤석열 정부의 방향성은 저는 어떤 논리라면 민영화라는 단어는 안 쓰지만 약간 민영화 보장, 그러니까 현대차나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쪽에서 전력 설비를 파는 독립회사들이 지역화되든지 기업 쪽 민간이 아닌 기업으로 팔 수 있게끔 해주는 상황이 나오나 이런 걸 자꾸 들여다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탈원전이 아니라 네. 약간 전력 수급과 공급의 민영화,
독립회사 이게 공기업을 구조조정 시키는 거고 산업은행을 부산에 내려보내는 거고 부산 신항이 물류의 거점이 되는 거고 그러면서 메가시티가 나오면서 이제는 일본과 그 다음에 부산의 에너지가 분명히 있을 거고 거기에 연결된 기업들이 먼저 갈 거고 그런 것들을 찾아서 먼저 세팅해서 대응하는 게 압축화 전략이거든요. 전부 연결이네요, 이게 섹터가. 그래서 연골고리. 그러니까요. 예, 연골고리가 이벤트가 그래서 방향성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43조 글로벌 수소 동맹, 현대차, SK, 블랙스톤이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블랙록, 블랙스톤이 들어옵니다. 이런데 블랙록이 들어오면요. 간단히 얘기를 들어서 이 블랙록이 또 5% 신고하는 데를 찾아보십시오. 앞으로 1년 후에. 이쪽의 에너지.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서밋 이벤트 동대문 프라자에서 7월 초에 여기에 블랙록과 블랙스톤 이런 사람들이 왜 모이나. 여기에 거점이 현대차, 포스코 이게 부울경입니다. 부울경. 그래서 저는 지수 때보다 부울경과 연결고리가 되는 종목으로 압축하자. 네. 그럼 부울경에 공장이 있거나 거점이 있거나 이게 단조 회사들이 많고 중소형주들에는 그리고 그러니까 최근에 보시면 부울경 쪽에 중소형주 중에 가벼운 것들 무거운 것들은 다 또 안 가요. 포스코니 현대중업이 현대차니 이런 거는 철저히 누르더라고요. 역시 대형주들은. 이거는 그래서 네. 프로그램 차익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 네. 한 아니면 외국인이 매수를 들어오지 않는 한 그쪽은 갇혔다. 그러면 거기에서 틈새 전략으로 오히려 뭐 예를 들어서 이지라든지 뭐 그다음에 또 핵 관련하면은 일진파워나 다윈시스라든지 그러니까 약간 밑에 단의 종목인데 중소형주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순환이 돼. 그러니까 지수 그런 것들이 한 30에서 50 가도요. 지수를 못 올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중심으로 뭔가 에너지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건설 그리고 제가 또 많이 물려 있는 게 있어요. 아, 대표님이? 예, 네. 일진다이하고 일진하이솔루스 뭐 이런 것들 수소 작년에 관련돼서. 예, 네. 이거를 계속 더 추가 매매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수소 인프라 이게 수소차가 아닌 수소 에너지 대체 에너지. 그러니까 메가시티와 관련돼서 수소와 연결된 에너지 전력 설비 이런 것들이 또 SMR 저는 이 SMR이 탈원전보다 더 중요한 화두 같습니다. SMR과 연결된 기업을 네. 찾는 게 또 하나의 연결고리 같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2018년도, 2019년도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보는 것 같아요. 지금 갖고 계신 것 중에서 예. 소위 물려 계시다는. 예, 일진 네, 하이솔루스나 일진 다이아나 지금 뭐 세종공업이나 그 다음에 또 이지나 이 수소 연결고리 종목들 압축한 게 저는 2018년, 2019년에 꼭 에코프로 BM 이때도 이 바닥에서 선수들 간에 조합 만든다, 뭐 한다, 2차 전지 투자한다 이런 얘기가 돌아갔고 이때 쫙 그 뭔가 자금을 세팅하고 막 이런 현상이 나왔었거든요. 네, 네. 그리고 나서 이때가 5만 원대입니다. 4만 원, 5만 원. 이게 56만 원까지 갔어요. 제가 45만 원부터는 이거 절대 하지 마시라고 이 방송에서 에코프로는 15만 원대 여기 15만 원, 14만 원 요 깨면 무조건 털어라. 이쪽에 그 사모펀드들이 다 털고 나간다. 이 방송에서 작년 10월, 11월 달에 이쪽이 난리가 날 때 위메이드나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해갖고 절대 옆에 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까지 정권이 바뀌면 큰일 납니다. 라는 얘기까지 해드렸는데 그때 항의를 무지 받았죠. 근데 보세요. 5만 8천 원까지. 그래서 제가 6만 원 깰 때는 단타 한번 해봐갖고 9만 5천 원대 팔으라고 했는데 이제는 1년 동안 안 할 겁니다. 위메이드도 안 할 거고 이쪽은 왜 안 하냐. 까까오하고 똑같은 논리예요. 까까오도 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것도 비논리적 사고입니다. 여러분들 금감원에 가갖고 앞에 프랭카드가 뭐 붙었나 보세요. 제가 이제 정권이 바뀌면
뭐 디스커버리드라든지 라임이라 지금 벌써 디스커버리 관련된 애가 구속영장 청구하고 우리들 병원 얘기 나오고 그다음 이게 그냥 있겠습니까? 시리즈로 나옵니다. 그리고 요번에 또 대신 또 그 분이 딱 선언한 게 있죠. 증권 범죄 그거를 먼저 만들겠다. 살 떨리시는 분 많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왜 나올까라는 걸 깊게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 그걸 다 제외시켜야 됩니다. 네네. 그리고 그동안에 박살난 것 중에서 이 정부가 추진하고 조합 만들고 사모펀드 만들고 앞으로는 나중에 펀드 만들 수 있는 거 마치 BBIG 같은 거 이게 뭐냐 불경 관련된 거라고요. 거기에 디지털 자산 관련된 거요. 네. 그 다음에 5G, 6G.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KMW나 오이솔루션 하면 치 떨리잖아요. 저는 10명이 치 떨리면 이건 치 떨리는 거 삽니다. 그거는 바닥이 왔다는 방증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치 떨리는 사람이 많다는 건. 그러니까 그 종목에 대한 인지가 완전히 그 치 떨릴 만큼 그 얼마나 큰 손해, 그 다음에 네네. 뭐 심지어 다 털렸고, 그리고 그거 얘기하면 얘기하기 자체도 싫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종목들 보면 이게 체리 피킹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부의 정책 방향, 마치 제가 그걸 어디서 느끼냐면 그 14만 원짜리 한정 기술이 2만 원 왔을 때 똑같은 논리가 나왔어요. 2만 원대 난 다음 정부에 이 원전 전략 그때 태양광이니 신재생이니 이런 게 할 때 다음 정부는 어떤 정부가 색깔이 똑같더라도 탈원전 정책을 수정할 거다. 그럼 2만 원에서 뭐 이게 에너지가 크게 한번 나오면 뭐 3배나 5배 간다. 이게 10만 원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전 기술이 14만 원에서 2만 원 종목 찾아라. 네. 하면 롯데그룹, 코오롱그룹, 그다음에 이런 수소, 그다음에 5G 이게 딱 나와요. 그러면 저는 이거 사놓고 특리 때마다 뭐 돈 벌면 사놓고 2025년도에 열어보겠습니다. 우리 현 정부의 집권 한 3년 차? 그때 정도면 이제 뭔가 윤곽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뭐 진짜 그때쯤 되면 뭐 뚝딱뚝딱해서 한전부지의 건물이 어느 정도 올라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어디 지역을 땅을 파면서 진짜 지하가 어디 돼 있는지 나왔을 거고 네네. 가덕도 진짜 공하면 벌써 뭔가 뚝딱뚝딱 하는 아직 뚝딱뚝딱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들어간 거 하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 우선순위가 이제부터 결정되지 않을까요? 네. 그게 저는 3개월 걸릴 것 같아요. 우선순위에 3개월.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그림이 나오고 아주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오고 계획 이러는데 아니야 그냥 그러면 트럭 들어가야 돼. 톱하게 해야 돼. 아니 그냥 계획은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으니까 땅을 파야 돼요. 네네. 그러면 이미 다 결론이 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대형 건설주는 그게 시작이에요. 그때까지는 오히려 소형주 테마주들 중심으로 가벼운 것들 그런 것들만 움직일 것 같아요. 건설도 소형 조금 더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들 위주로. 왜냐하면 지금 자산운용사나 롱숏의 에너지가 네. 움직일 수가 없어요. 지금 일각에서는 여러분들 이 현장에 좀 아픈 얘기겠지만 어떤 종목은 문제가 돼서 그 포트를 정리하고 이걸 바꾸면서 뚱딴지 같이 급락하는 것들이 막 생길 겁니다. 말로는 못하겠지만 네네네. 이 알파 펀드 중에 앞으로 여러분들보다 정부의 비대칭성으로 3개월이나 5개월 후에 이게 마이너스가 될 섹터가 있어요. 근데 내 포트에 있어요. 펀드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빌려다가 해지를 걸어서 때리거나 아니면 포트에서 저 밑으로 내려보내겠죠. 그리고 다른 걸로 껴넣겠죠. 이 작업이 3개월 걸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저는 ETF의 저주 시장 같아요. 지금 보면 ETF 에너지가 너무 커졌고,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그거에 그 불쏘지게 돈으로 너무 많이 넣어주셔갖고, 네. 예, 그것 때문에 그 포트 제조종의 이 변동성에 이 무거운 게 못 가는 겁니다. 그럼 이게 갈라 그러면 외국인이 추세적인 에너지를 주든지 아니면 국민연금에서 이제 전략을 수정해갖고 삼성전자 사겠습니다. 엔솔 안 사고. 그러면서 10만 주, 20만 주씩 사는 게 보이든지
그러지 않고서는 방향이 안 줘요.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움직인다는 게 간단히 얘기해서 무슨 펀드가 됐든 뭐 방향을 주는 어떠한 계기가 트리거가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트리거 줄 수 있는 건 저는 연기금 아니면 외국인이 매수로 스위칭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금융 투자는 제가 보기에는 뭐 사람 바뀌고 뭐하고 뭐 해서 그냥 맞춰서 조종하기 바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죽하면 이 바닥에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을 아는 선수들이 그걸 건드렸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밑에 단에 종목도 중소형주 같고 그래서 옛날 같으면 더블 게임으로 쭉 땡길 수 있는 거를 이 30% 갖고 서너 번씩 해먹는. 그리고 종목을 계속 돌려요. 이런 장에 저도 아직도 3개월은 계속될 것 같아요. 뭐 그게 100% 그것만 원인은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는 데는 뒷단의 그런 환경의 영향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흥미로운 이야기였습니다. 자, CPI 발표를 앞두고 있고 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FOMC를 넘었더니 또 CPI고 그럼 CPI시라면 또 FOMC겠지? 뭐 이런 그렇죠.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 언제까지 불확실성에 노출이 되면서 시장이 이렇게까지 힘들게 움직여야 되는 건가라는 것도 좀 아주 근원적이고 뭐 답이 없는 질문이지만 그런 생각도 들면서 저도 뭐 개인 투자자로서 얼마나 많이 힘드시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걸 시각을 전환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이게 멘탈 관리도 정말 중요한 아니, 시장이라 멘탈 생각이 관리도 그렇고 들어요. 2020년에서 2020년 시장이 비성장 시장을 경험하신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유동화 풀리고 코로나 풀리고 여러분들 그 옛날 기억나지 않아요? 박스피 6년 7년. 그렇죠. 제가 그때도 증권 방송하면서 뭐 사실 답답했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박스피라는 것 자체도 답답했지만 매일 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시장 분위기가 저는 그런 시절도 그런 있었어요, 장이 진짜. 3년 가지 않겠네. 똑같이. 똑같이. 예. 그러니까 시각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박스피 장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잡아놓고 종목만 뺑뺑이 돌리고 1,700만 오면 그렇죠. 올려놓고 2,000만 넘어가면 두들겨 패고 맞아요. 이거를 7년이나 하다가 터닝한 거 기억나시죠? 네. 저는 3년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 계기가 사실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엄청나게 돈이 풀렸던 것과 예기치 않은 코로나라는 팬데믹 사태가 또 세계적으로 왔던 거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겹쳤잖아요. 이런 일이 올 때까지는 그러면 이런 게 계속 된다는 분석이십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다음에 이제 다른 게 오겠죠. 저는 뭐가 될지 모르지만. 아니요, 인플레이션 오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수치로는 작겠지만 네. 우리 먹자나 실질실상을 해 가처분 소득 증가하는 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저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해요. 봐요. 라면값이니 뭐 신자나 곡물값이니 이게 바로 풀리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요번에 경쟁 못한 게 그 후유증이 내년으로 가고 네. 이게 연차적으로 그리고 지금 그나마 물류가 빨리 풀려야 될 텐데 이것도 순차적으로 풀릴 거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어느 부분에서 쇼티지 나는 건 계속해서 오히려 반사 이익 받는 거나 찾기 다니 바쁘고 먹자 이런 것들은 저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략은 3년까지도 봅니다. 이게 그냥 질질 그냥 저혈당 같이 그냥 끌고 가는. 그래서 여기에 간단히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그동안에 강했던 게 방산이니 이런 쪽이에요. 근데 방산인에서 이런 것들은 너무 올랐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방산보다는 아까 얘기한 그래서 소형 원전으로 바꾸자. SMR. 예, SMR. 네. 그리고 우리나라도 분명히 네. 경제적인 부분과 군사적인 부분 또 우리나라 동북아시아에서의 위치 또 어떤 전략을 병행할까라는 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저는 성장률을 분명히 생각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우리 현 정부가 성장률을 건드릴 수 있는 게 뭘까요? 성장률. 뭘까요? 할 게 내부의 SOC 외에는 없어요. 지금 기업들이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수출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현대차니 기아니 삼성전자니 이게 글로벌 환경으로 해서 이게 치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 기업들이
다 적으로 사방팔방 다 막혀 있다고 봐요. 옛날에 동지도 적이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게 어느 틈새, 그러니까 기업 총수 입장에서는 가장 지금 머리에 그냥 쥐가 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떤 걸 할까요?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한반도 개조론. 네. 저는 완전히 뜯어 고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한강변 그 충수 제한도 풀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 지하라는 게, 이 간단히 예를 들어서 어떤 면에서는 지하라는 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간단히 얘기해서 여의도에 그 현대백화점에 그 아이플스가 그 터널 하나 판 그 연결고리가 물류의 흐름을 확 바꿔버리면서 큰 에너지를 주고, 이제는 또 지금 거의 뭐 시민 아파트 여러 가지 아파트들이 이제는 층수 풀어주면서 뭔가 시작되면 재건축 얘기가 나오죠. 우리 네. 눈에 네. 진짜 짓는 게 보여 보세요. 지금은 이야기만 나오지만 어디는 60층, 네, 어디는 네, 30층. 네. 그 에너지, 그러면 저는 그 건너편에도 똑같은 에너지가 나옵니다. 용산, 공작장, 이런 것들. 그래서 용산과 여의도와 이런 에너지가 한강변 주변으로 쫙 나오는데 이게 10년 걸릴 것 같거든요. 성장은 거기서 찾을 것 같고, 서울은요. 부산은 부산 신안과 가덕도 여기에서 일본과 블라디보스톡 이게 연결되는 옛날 박근혜 정부 때 그 한반도 그 르네상스나 아니면 저기 뭐야 부산에서 블라디보스톡 해갖고 유라시아 이니시티브, 저는 오히려 그게 현 정부에서 실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요. 한강 르네상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강 르네상스는 네. 오세훈 시장이 하다가 폭망하신 거고, 그 다음에 이 유라시아 이니시티브는 박근혜 정부에서 이렇게 물 풀어 나가려고 그러다가 완전히 그 간단히 얘기해서 뭔가 거기에 어떤 계기가 뭔지 모르겠지만 중국 갔다가 오면서 갑자기 사드, 그 다음에 성주 골프장 이런 것들이 확 뒤집히면서 뭔가 나왔던, 네. 그럴 때 그 북방의 연골고리의 물류는 싹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앞으로 10년간 나올 거고, 저는 그게 부산 거점이고, 그러니까 요새 뉴스를 가만히 보면 부산 쪽에 보시면 철도, 도로, 연골고리들이 계속 이게 이제 실제 눈에 보이게끔 작업이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거점, 우리나라 메가시티에 딱 서울, 부산, 여기에 역사 관련된 에너지가 이제부터 땅 파기, 터 파기 시작하고 막 한다 그러면 네. 거기에 연결되는 종목들부터 먼저 지금 선도주는 막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후발주나 순환을 에너지를 잡는 게 어떻겠나. 3년은 그거 지수 안 올립니다. 그런 것들이 50% 더블 가도 지수는 절대 박스 P에 갇혔어요. 꼭 7년 동안의 장이 꼭 그랬어요. 삼성전자에 이렇게 받쳐놓고 종목만 계속 돌리는 그런 장. 이게 다시 리바이벌 되지 않을까. 그럼 정리해 볼게요. 정책 관련주, 이제 새 정부 관련돼서 정책 관련주 오늘 그리고 계속해서 언급 주신 거 SOC, 건설이 대표되죠. 건설, SOC, 그 다음에 물류 말씀해 주셨었고, 수소 말씀해 주셨었고요. 또 뭐가 있었죠? 정리를 좀 해보면 SMR 관련, 네. SMR 관련. 소형 원전 관련, 그렇게 압축되는 거죠. 이렇게 그 바이오 쪽은 계속해서 좀 어둡습니까? 바이오도 조사 들어갈 것 같습니다. 어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옛날에 네. 펀드에서 바이오 펀드, 조합 펀드들 많거든요. 헬스케어 펀드. 각 은행에서 그걸 또 해갖고 또 해외에 또 투자하거나 막 하는. 그러니까 금감원 가면 무슨 헬스케어 펀드 물어내라. 뭐 이런 것들 나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라임이나 이런 것들 하면 코스닥 쪽에 그런 걸 또 만든 사모펀드들이 많아요. 그게 이번에 범죄 수사부 들어오면 타겟 대상 될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하는 거는 대체 투자. 네. 은행들 대체 투자요. 네. 거기에는 저는 그냥 팔로더맨으로 디스커버리 라인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그쪽 라인의 에너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피하기. 네. 이게 은행하고 보험을 건드려요. 그러니까 요새 이제 금리 인상 수혜주다 보면하지만 요새 갑자기 그쪽에서 이상한 지금 짱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제외시켜야 돼요. 저는 1년간 제외시킬 거예요. 그러면 남는 게 그동안 박살난 것밖에 안 남아요. 5G, 수소.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제 그 IT가 가져야 되는데 그렇죠. 이건 우리가 결정사항이 아니에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가져야 되는데 이건 업황이 좋다, 전망이 좋다와 별개로 지금 답답한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갈지, 왜 갈지 이런 것도 분석이 좀 어렵다라는 아니요. 말씀이세요? 아니요. 단순해요. 단순합니까? 단순하잖아요. 수급? 3일 매수 외국인? 들어오든지 아니면 법률 리스크 제거되든지.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재용 부회장님 법률 리스크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지금 국정농단 그게 갖고 이번에 사면 기대가 해서 안 됐어요. 이게 법으로 끝나는 게 7월 29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공교롭게 7월 28일 날 1,800만 주 엔솔이 엔솔. 상장이 돼요. 네. 그런데 더 무서운 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갖다 해서 불법 승계와 삼바 분식회계. 그러면 지금 집행유예 상태시거든요. 네. 거기서 또 그 삼성 웰스인가 뭐 그 음식 그런 것들에 관련된 또 뭐 부당거래 문제 이런 것들이 거기서 잘못해서 유죄 판결 받으시면 기존에 안 산 것까지 살고 다시 이거면 갑자기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의 리스크가 저는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제일 무서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재밌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삼성그룹입니다. 네네. 삼성그룹에 저 빨간 색깔이 다 빠진 것 같죠? 빨간색? 예, 밑에. 아, 네. 이건 오르는 그렇죠. 종목입니다. 멀티캠퍼스 저점 50%. 삼성 맞아요. 엔지니어링 더블. 제일기획. 이 세 가지가 딱 모아갔습니다. 다 거기까지. 근데 여기에 다 이재용 부회장님하고 거버넌스하고 좀 연결이 돼 있습니다. 멀티캠퍼스 한번 옛날 이건희 회장님의 삼성 SDS라고 보고요. 멀티캠퍼스는. 그리고 이게 빅데이터 삼성그룹의 인적 자원들을 다 관리하는 여러분들 그냥 멀티캠퍼스라고 그러면 그냥 뭐 채용 뭐 시험 뭐 이런 걸로 착각하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리고 대주주가 누군지도 체크해 보시고요.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 SDS 상장하면서 11.2%였던 게 그때 삼성 엔지니어링과 중공업을 합병시키려고 그랬어요. 구조조정. 그래서 실패해갖고 2%를 팔아갖고 삼성 엔지니어링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은 지분을 이재용 부회장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저는 삼성물산 아파트 이제 요새 잘 안 짓습니다. 아파트. 네. 많이 줄여요. 네. 그러면서 엔지니어링에다 힘을 실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삼성물산, 삼바 이와 연결된 문제 리스크가 제거되기 전까지는 그쪽은 건들지 않거나 뭔가 불확실성 제거될 때까지 스톱시키는 그러니까 뭔가 일을 벌리는 개념보다는 그냥 현상 유지 전략. 정의선 회장님 거버넌스 때 현대차, 현대모비스 전략하고 비슷해요. 글로비스하고 밑에 거를 다시 돌리는 그걸 키우는 전략 같이. 그러면 여기에 삼성 엔지니어링은 나는 또 이게 삼성중공업하고 또 합병하려나? 네. 이러려고 그러면 담보 가치를 높여갖고 이렇게 막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삼성그룹 주가는 이재용 부회장 거버넌스 법률 리스크가 언제 해결되나? 간단히 얘기해서 삼바 분식회계 문제, 저는 삼바 문제는 전공법으로 갈 것 같아요. 전공법. 예, 문제되는 거를 나스닥에 상장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 FC 상장 전략이 나오나 한번 보겠고요. 삼성물산 문제는 이거는 뭐 글쎄 뭐 1년 갖고는 해결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 정부에서 이 사면도 지금 법률이 진행 중에서는 사면을 못 내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문제 푸는 게 금년은 다 갈 것 같아요.
여러 시나리오, 뭐, 거버넌스는 어쨌든 시장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될지 사실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불가능이지만 어쨌든 이런 시나리오가 있지 않을까. 지금의 리스크는 또 이런 게 있으니까라고 예측을 지금 분석을 해 주셨고요. 뭐, 기업을 분석할 때 이런 거버넌스적인 문제도 필히 분석을 해 봐야 되겠죠. 자, 지금 5분 정도 남았는데 지금이 주식에서 뭐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사실 박스피가 몇 년간 계속될 것 같다라는 분석까지도 지금 나왔고, 그렇죠? 대형주 중심으로 가는 장세가 아니라 계속해서 변동성 위주의 중소형주 위주로 좀 순환이 빨리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 이 질문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수가 이렇게까지 내려오면 쇼핑 타이밍으로 적당합니까? 아니면 지금 더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 시각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종목별로 다르다? 아니, 시가상에 예를 들어서 어. 바닥에 있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사셨어요. 네. 목표 수익률 1년 10%, 음. 7에서 10%. 네. 그러면 해볼만 해요. 음. 근데 우리가 삼성전자 사갖고 6만 전자나 사갖고 네. 8만 전자 넘어 7만 원에서 7만 5천에 파시겠어요? 음. 만약에 삼성전자 7만 원, 7만 5천 원 되면 오히려 시장은 환호할 거예요. 이제부터 갑니다. 그렇죠. 그땐 또 팔기가 어렵습니다. 예. 오히려 우리 거기서 더 경험했지만. 싸게 만들어버리지. 그렇죠. 꼭 그렇게 갈 거예요. 사실 지금 소위 물려 계신 분들도 손실을 보고 삼성전자 언제 갑니까? 저 뭐 8층에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사실 그런 분위기에서 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 기계군단에 롱숏 하는 애들이 8만 네. 전자 맛을 안 보게 하는 거예요. 음. 근처까지만 가고 7만 5천. 요번에 2월 7일에 곧 7만 5천 원, 7천에서 죽여버렸거든요. 저는 여기서 제가 11월 12일부터 2월 17일까지가 5조 샀어요. 외국인이. 그래서 주가는 실제는 6만 8천 원에서 12월 24일 8만 800원에서 7만 5천 원까지 갔다가 2월 17일부터 지금까지 그 5조 산 거를 더 5조 8천 원을 때려버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요번에 신저점 만들었거든요. 저는 7만 5천 원, 7천 원 저항으로 봐요. 1년에서 2년. 그걸 뚫으려면 이재용 부회장이 불확실성이 제거되거나 아니면 삼성전자의 추세적 매수 에너지가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저는 삼성전자보다 우리가 노상 얘기하자는 칩셋 미디어나 DBI텍에 집중하겠습니다. 그쪽에 외국 M&A가 안 돼요. 그러면 국내적인 문제에서 풀어보는 수밖에 없을 때 칩셋 미디어 가져가라 DBI텍 이런 오히려 그런 가능성의 확률 배팅을 하겠고 중소형 단에서 확률 배팅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오히려 트레이딩하고 요번에 돌아서는 것도 대덕전자 코리아 서킷 이런 것들 근데 고점 못 돌파해요. 그러니까 그게 딱 20%짜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타겟팅 하는데 네. 목표 수익률을 옛날하고 같이 추세적으로 잡지 말자. 그러니까 대표성 종목들은 그렇죠. 그렇게만 하면 거기선 순환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1년에 아까 말씀하신 뭐 7%에서 10% 이렇게 되면 해볼만 하지만 근데 네. 시가상위 종목을 그거 바라보고 그렇지. 투자할 사람들이 다 거기 매매가 안 되고 그냥 갇혀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꼬리 변동성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생 변동성이 지금 더 난리치는 게 그 이유 같아요. 네. 그리고 대형주도 순환만 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형주 사시려고 그러면 투매 나올 때 사셔야 돼요. 투매 나올 때. 하단 때. 52 최저가 때. 그런 거면 초과 수익률이 나올 거라고 봐요. 이번에 기아가 그런 현상 보였고 35만 원대 엔솔이 그랬고 네. 그런 거 아니면 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노상 이렇게 좀 돌려봅니다. 네. SY축, Z축을 네. 놓고 만약에 이게 이제 그물망으로 만약에 농업주일 때 이게 한 바퀴 막 돌 때 여러분들 순서를 이렇게 XY축, Z축에 어느 게 먼저가 이게 갑자기 그러니까 앞선 거는 농업 관련된 거를 그냥 쭉 그쵸. 솔팅을 해보신 거고. 그렇죠. 네. 그러면 소형 원전했어요. 네네. 그럼 3개, 5개 나와요. 그럼 대형주 제거예요. 네. 대형주 제거하시고 중소형 단에서 3개만 선택해서 똑같이 안 간다고 봅니다. 어떤 게 먼저 가고. 예, 네. 어떤 건 나중에 가고. 네. 이런 거를 찾아다니는 그러한 훈련들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럼 어떤 장이면 미리 시장 조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HTS의 소형 원전 샘플 박스 격자, 또 무슨 박스, 이거를 띄워놓고 제가 그럴 때 분석하지 말고 수급의 반응 속도를 보라고 그러거든요. 각도. 반응 속도는 수급 중심으로. 예. 네. 이러면 트레이딩이 될 텐데 네. 이게 직장인이나 가끔 가다 보는 투자자들이 가능하겠어요. 전업 투자가도 힘들 텐데.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그래서 이런 걸 준비하시는 분하고 준비하지 않는 분의 차이가 성과가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지는 장이고 네. 그다음에 질은 나쁜 장입니다. 그러니까 대형주는 갇혀 있게 하고 저는 꼭 박스 피장의 재현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기가 2020년에서 이 화려한장을 봐갖고 쉽지 않아요. 예. 몸이 그렇죠. 이제 일단 기본 호흡이 맞습니다. 먹으려면 땀을 네. 먹어야지 이게 안 되는 장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만 잘 수정하시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 전략을 이렇게 세워봤고요. 확인해야 될 지표들이 또 남아 있습니다. CPI를 비롯해서 어떻게 시장이 또 소화를 해내는지 해석을 하고 가는지 다음 이 시간에도 전략 자세하게 세워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좀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이승조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